지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의 21%가 산소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산소는 원래 지구에 없었습니다. 40억 년 전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0%였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지금 이 공기를 마시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의 5분의 1이 산소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산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공장이 만든 게 아닙니다. 화산이 뿜은 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 만들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그 세균을 잠깐 만났습니다. 물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능력을 가진 세균,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라고도 부릅니다. 이 미생물이 약 27억 년 전부터 한 일은 단순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 광합성입니다. 그런데 광합성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1편에서 봤듯이 초기 세균들도 이미 햇빛에서 에너지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버전은 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황화수소 같은 화학물질에서 전자를 빌려왔습니다. 부산물로 나오는 건 산소가 아닙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원료로 썼다는 것. 물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물은 매우 안정적인 분자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쪼개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단단한 결합을 깨뜨렸습니다. 물에서 전자와 수소를 빼내고 남은 것, 산소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입장에서 산소는 쓰레기였습니다. 필요한 건 전자와 수소였고 산소는 그냥 버리는 찌꺼기. 하지만 이 찌꺼기가 지구를 바꿉니다. 물을 원료로 쓴다는 것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특정 장소에만 있습니다. 심해 열수구 근처, 화산지대. 하지만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다 전체가 연료 탱크인 셈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 어디서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쟁 우위였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바다 표면 가까이, 햇빛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수억 년 동안 산소를 뿜어댔는데 대기의 산소 농도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어디로 간 걸까요? 바다가 먹어치운 겁니다. 당시 바다에는 철이 엄청나게 녹아 있었습니다. 산소가 나오는 족족, 바다의 철이 산소와 결합해버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배수구가 열려 있으면 물이 안 차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가 아무리 나와도 바다의 철이 전부 흡수해버리니 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상태가 수억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계속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배수구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호주 서부 해머슬리 산맥. 이곳에 가면 절벽 전체가 붉은색과 회색 줄무늬로 칠해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지개떡을 옆에서 자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호상철광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IF, Banded Iron Formation. 줄무늬 철암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줄무늬가 27억 년 전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붉은 줄은 산화철입니다. 철이 산소와 만나 녹슨 겁니다. 회색 줄은 규소, 즉 실리카입니다. 이 줄무늬가 수백 미터 두께로 쌓여 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한 층 한 층 쌓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바다에는 철이 엄청나게 녹아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바닷물에는 철이 거의 없습니다. 산소가 있으니까요.
철은 산소를 만나면 즉시 산화됩니다. 녹이 쓰는 겁니다. 녹슨 철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는 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7억 년 전, 산소가 없던 바다에서는 철이 물에 녹은 상태로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철분 음료 같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바다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뿜어대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나오면 바다의 철이 즉시 반응합니다. 녹이 슬어 무거워진 철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한층, 또 한층. 시아노박테리아가 활발할 때는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철이 많이 가라앉고, 활동이 줄어들면 철 대신 규소가 쌓입니다. 이렇게 붉은 층과 회색 층이 번갈아 쌓인 겁니다. 바다가 녹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수억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쉬지 않고 산소를 만들었고, 바다의 철은 쉬지 않고 그 산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지금 인류가 쓰는 철, 자동차, 건물, 다리, 철도, 이 모든 것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 그 60% 이상이 바로 이 호상 철광층에서 나옵니다. 27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다를 녹슬게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쓸 철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포항제철소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철광석은 27억 년 전 바다에 살던 미생물의 유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철이 아닙니다. 핵심은 철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바다의 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산소를 수억 년간 흡수하다 보니 결국 바다에 녹아있던 철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약 24억 년 전, 더 이상 산소를 잡아줄 철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바다에 갇혀있던 산소가 대기로 올라갑니다. 수도꼭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데 배수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산소가 넘칩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24억 년 전, 대기 중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대기의 산소 농도는 사실상 0이었습니다. 현재 수준의 10만 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철이 바닥나면서 산소가 대기로 올라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대산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Great Oxidation Event, 줄여서 GOE. 지구 역사상 대기 구성이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재앙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우리에게 산소는 생명입니다. 산소 없이는 3분도 못 삽니다. 하지만 24억 년 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생물 대부분은 혐기성 미생물이었습니다. 산소 없이 사는 존재들. 이들에게 산소는 냉독이었습니다. 왜 독일까요?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한 원소입니다. 다른 물질의 전자를 빼앗는 힘이 강합니다. 이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철이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죠. 그것이 산화입니다. 혐기성 미생물의 몸속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포 안의 핵심 분자들이 산화되어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산소의 부작용을 겪습니다.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그것. 우리는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억 년 전 미생물들에게는 그런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산소가 대기에 쌓이기 시작하자 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구 최초의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바다 표면 가까이 살던 혐기성 미생물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갑니다. 정확한 멸종률은 알 수 없습니다. 미생물은 화석으로 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생물권의 대부분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멸종을 일으킨 것은 소행성도 화산도 아닙니다. 같은 바다에 살고 있던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죽인 겁니다.
자신의 폐기물로. 그런데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는 대기 중 메탄과도 반응합니다. 당시 대기에는 메탄이 상당량 있었습니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같은 양으로 비교하면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합니다. 24억 년 전 지구가 얼어붙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메탄이었습니다. 당시 태양은 지금보다 약 20에서 25% 어두웠습니다. 태양이 약한데도 지구가 따뜻했던 건 메탄이 만든 온실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이 메탄을 산화시켜 버립니다. 메탄과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이긴 하지만 메탄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게다가 메탄을 만들어내던 메탄 생성 미생물도 산소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탄 공급은 끊기고 기존 메탄은 산소에 의해 파괴됩니다. 온실 효과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 눈덩이 지구. 영어로 Snowball Earth. 23억 년 전 지구 전체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극지방에서 시작된 빙하가 중위도를 지나 적도 근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지구가 하얀 공이 된 겁니다. 이 상태가 약 3억 년 가까이 지속됐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 전체가 완전히 얼었는지 아니면 적도 부근에 얼지 않은 바다가 남아 있었는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기후 변화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듭니다. 그 산소가 현기성 생물을 죽입니다. 그 산소가 메탄을 파괴합니다. 온실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구가 얼어붙습니다. 하나의 미생물이 만든 폐기물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지구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생물이 가장 큰 재앙을 일으킨 셈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 속에서 생명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산소가 닿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이나 땅 속으로 숨었습니다. 지금도 심해져 늪지 밑바닥, 동물의 장 속에 현기성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억 년 전의 생존자 후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전략을 택한 생물들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산소와 맞서기로 한 생물들. 아니, 맞서는 것을 넘어서 산소를 이용하기로 한 생물들. 독을 연료로 바꾼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산소가 다른 물질의 전자를 빼앗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포를 파괴하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 특성을 뒤집어 보면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것은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최고의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수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낙차가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포도당에서 전자를 떼어내서 전자를 받아준 물질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자의 낙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가 없던 시절, 세포는 전자를 받아줄 물질로 황이나 질소, 화합물을 썼습니다. 이것들은 전자를 약하게 끌어당깁니다. 낙차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산소는 전자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낙차가 훨씬 높은 겁니다. 같은 양의 포도당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하면 에너지 단위인 ATP가 2개 나옵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ATP가 최대 38개 나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약 18배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유산소 호흡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호흡. 숨을 들이쉬고 산소를 폐에서 혈액으로 보내고
세포까지 전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포도당에서 전자를 떼어낸 다음 산소에게 전달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 산소를 이용하는 법을 터득한 생물들은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게 됩니다. 같은 양의 먹이에서 18배 많은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복잡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칼과 같았습니다. 다루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다룰 줄 알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독을 연료로 바꾼 생물들이 진화의 승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산소 혁명에는 또 하나의 부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산소가 대기 상층부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O2가 O3가 되는 겁니다. 오존층. 이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산소 혁명 이전의 지구 표면에는 강렬한 자외선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생명이 바닷속에만 머물러야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육지에 나가면 자외선에 DNA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이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생명이 육지로 나가려면 아직 20억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존층이라는 우산은 이 시점에 이미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산소 혁명이 남긴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멸종이라는 재앙,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탄생한 두 가지 유산. 하나, 18배 효율의 에너지 시스템. 둘, 훗날 육상 생물을 가능하게 할 오존층. 최악의 재앙이 최대의 기회가 된 겁니다. 이 패턴은 이후 38억 년 생명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멸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산화 사건이 끝난 후 눈덩이 지구가 녹고 산소를 연료로 쓰는 새로운 생물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집니다. 약 18억 년 전부터 8억 년 전까지 10억 년.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지루한 10억 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oring Billion. 실제로 이름이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멸종도 없었습니다. 빈하기도 없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는 현재의 1에서 10% 수준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산소가 없었고 황화수소가 가득한 악취나는 바다였습니다. 달걀 썩는 냄새. 10억 년 동안 그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5억 년 전에 갔다가 12억 년 전으로 건너뛰어도 바다 풍경이 거의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지루했을까요? 최근 연구가 이 시기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억 년 전 소금 결정 속에 갇힌 고대 공기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소금이 결정화될 때 당시의 공기 방울이 함께 갇힌 겁니다.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이 공기 방울을 분석했더니 예상보다 산소가 높았습니다. 초기 동물이 호흡할 수 있을 정도의 산소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복잡한 생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산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녹아있는 영양분이 부족했을 수 있고 필수 금속 원소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조용한 시기에 결정적인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핵세포. 핵을 가진 세포. 세균보다 10배에서 100배 큰 세포.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원형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하지만 생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 겉으로는 지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혁명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산소 혁명이 남긴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미생물이 물을 쪼개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부산물인 산소가 바다의 철을 녹슬게 만들었고, 철이 바닥나자 산소가 대기로 넘쳤고, 그 산소가 생명을 대량으로 죽였고, 메탄을 파괴해서 지구를 얼렸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생물에게 18배 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을 선물했고,
미래의 육상 생물을 위한 오존 우산을 펼쳐놨습니다. 재앙이 곧 기회. 이 패턴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5번의 대멸종이 생명을 거의 끝장낼 뻔하지만 4번 살아남은 것들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산소 혁명은 그 패턴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혁명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들이쉰 그 산소. 27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시작한 일을 그 후손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와 숲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진핵세포. 세균보다 수십 배 크고 내부에 핵과 발전소와 무유 시스템을 갖춘 복잡한 세포. 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답은 놀랍습니다. 2개의 세포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생명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합병. 큰 세포가 작은 세포를 삼켰는데 소화하지 않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삼켜진 세포가 지금 우리 몸 세포 안에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합니다.